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일요일 스승의 날입니다.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대통령 취임 엿새 만에 국회를 찾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외교 대비전을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당내 또 다른 성비위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총무비서관도 왜곡된 성인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선 연장전으로 불리는 6일 지방선거가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성비위 사건과 인사 문제, 추경 등 각종 변수들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 첫 주말인 어제요. 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 서울 모처에 있는 이 백화점이나 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서 함께 나들이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차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낯설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이런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전 대통령들한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의 이제 새로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일단 출퇴근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관저에서 생활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강남이라든지 강북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한옥마을이라든지 일반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 대통령도 함께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상이 좀 바뀌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속으로 이 국민의 어떤 삶과 비슷한 이 주말을 보내는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 이 가족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시대에 네. 좀 달라진 하나의 이 대통령의 변화된 상,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변화된 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들어보니까 소탈한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발을 사러 가거나 이제 그 광장시장 가고 한옥마을 가는 것은 의도된 연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발 사는 모습은 말 그대로 그 함께 했던 이제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시청자 제보로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제보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대국민 홍보를 했다라면 너무 깨알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말 그대로 대통령이지만 국민들이 일상을 사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국정에 전념을 하겠지만 휴일에는 이 자신의 어떤 이 생활 또는 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볼까요? 이게 윤석열 시대에 과거 이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대통령과는 크게 다르고 더더군다나 이 집무실도 옮기고 관저도 옮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대통령의 모습과는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고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보여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용상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용산으로 이래서 옮겼다라고 국민들께 보여드리듯이 도어 스타핑이라고 하죠. 출근길에 네. 이제 기자들에게 질의응답 받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 주말에 격이 없이 광장시장이나 백화점 들러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어떤 대통령보다 소통을 많이 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행보로 봐야 됩니다. 청와대 개방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인사나 취임 직후 메시지를 보면 광화문에 퇴근길에 들러서 시장에서 장도 보고 상인들과 격이 없이 대화 나누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전부 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연출된 그림 속에서 기자들 미리 불러놓고 호프집에서 상인들 만나는 것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 보면 광장시장도 그렇고 백화점 방문도 그렇고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기자들에게 전혀 공지가 안 되었던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을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개방으로 그리고 취임 첫 주말에 이렇게 시민들의 공간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지켜주는 그런 대비되는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추일이라고 대통령이 노냐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도 대댓글이 아니 주 5일 다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주 7일 하라는 법 있냐 이렇게 논란이 붙은 것도
보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보지 못했던 장면 하나 더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거 있었죠. 이제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부인 김건희 여사고요. 반려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한 달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저에 들어가기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직접 출퇴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좀 친근하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아직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행보 소탈하게 하시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용산 집무실로 옮기고 출퇴근을 하는 첫 1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경호 체계가 완전히 또 종정하는 뒤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통도 중요하고 직접 시장을 가서 뭐 맛있는 걸 사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불안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제보 같은 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뭐 구급차를 잡고 신호를 잡았다, 뭐 기타 등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또 국민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 다 아울러서 출퇴근 무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대통령 최초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면 도어 스태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만나서 대통령과 이 기자들이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번 주에 좀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국회 소통관보다 좀 많이 좁은 것 같아. 식사 하나하나가. 괜찮아요? 의자는 뭐 일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좀 저 메인 프레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김치찌개.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어요. 식당에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자, 장해찬 단장님. 뭐 김치찌개 조만간 기자들한테 끓여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주방이 완비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컨셉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수위 시절 그러니까 당선인 시기에도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약속했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게 일정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김치찌개 끓여 먹자는 약속도 이 당선인 시절에도 하셨고 이번에 또 온 국민이 보는 이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성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이야기 조금 더 나오겠지만 민주당이 뭐 이 일정에 동의하지 않아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는 16일에도 사실 이 국회 연설 마치고 여야 지도부와 함께 돼지갈비 먹자 서민들 자주 가는 그런 골목에서 함께 하자는 제안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소통에 대해서는 어떤 격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편이기 때문에요. 김치찌개도 충분히 조만간 대통령표 김치찌개 이 용산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맛보실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치찌개 조만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에 보이는 소통 행보 연이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제 앞으로 대변인만이 아니고 각 수석들이나 또 담당 비서관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현안이 생기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하게 우리가 할 겁니다. 얼마나 자주 하실 건데? 저도 뭐 좀 자주 올게요.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아침에 자연스러운 질문답 좋은 거죠? 아침에 질문. 뭐 좋습니다.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대통령과의 소통을 원하는 또 다른 목소리들 집회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집회, 시위, 각종 이런 모습들이 용산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좀 불편하다, 소음이 있다는 목소리들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천천히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소수자 혐오를 차별하지 않도록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요. 저희들의 피해는 꼭 좀 인식을 해주시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 주변의 7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장 네. 불편함 호소하는 목소리 같이 들었고요. 사실 이번에 이 집회에 있어서도 경찰은 100m 이내는 안 된다고 불허했지만 법원에서 다르다, 집무실과 간접은 다르다라고 하면 조건 허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번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이어질 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용산은 일단 집회 거점지가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지속적으로 불허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집시법 11조 3호를 보면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5개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은 이 관저는 집시법이 애초에 생길 때 관저와 직무실의 구분이 없을 때 들어간 용어이기 때문에 직무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지만 네. 법원 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어떤 법령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그 문헌의 의미 그대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관저가 직무실을 포함하는 개념은 당연히 문헌상 아니기도 하고 관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고 직무실은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는 아주 대별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뭐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경찰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안 소송 결론이 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시법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의 구분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관저와 집무실이 구분되는 만큼 법원도 고민을 더 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국회나 대법원 인근에서도 집회가 금지되고 있는데 국회나 대법원이 국회의원들이나 대법관들의 관저는 아닌 것이잖아요. 집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호가 필요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국정을 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시킨 그런 이 법의 어떤 원 취지에 미루어 보게 된다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어떤 집회 시위도 법원에서 본안 소송에서는 금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게 지금 장해찬 그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집시법을 보면 뭐 국회 그리고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재판에 실질적인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게 대규모 시위로 번지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 또 집회 시위가 허용이 되도록 법령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뭐 본안 이야기를 하지만 본안에서 바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논란이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논란은 뒤로 하고. 자, 이번 첫 주, 그러니까 첫 주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아직 안 지났지만 이번 첫 주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4월 둘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한 달치를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차장님, 지금 보면은 뭐 4주간 이 변동 체계를 보니까 긍정 답변이 50%에서 뭐 그 전까지는 40%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취임 후에는 긍정 평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뤘던 저희가 뭐 소통 행보라던가 좀 뭐 나들이 한 이런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 뭔가 호소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취임식 컨벤션 효과가 여론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 그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이제 국회 인준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이후에 부적격이라는 이 야당의 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어떤 거취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논란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가 한 20여일 앞으로 1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기대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결과라는 것은 윤석열 호,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론이 바로 전국적 그 지지도가 이 표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이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 대선 때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된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도 그 지지도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 반대로 0.73%로 간신히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방선거에서도 더 높은 지지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렇다라면 아마 이제 견제 심리가 국민 여론 사이에 많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지지도나 기대감이 좀 여전히 낮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 지지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느냐 이걸 가르는 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네. 인사 문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가 됐죠. 네. 이제 17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송부 받아서 바로 그냥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이. 그러면 네. 또 지지율에 영향이 크게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자 한 사람의 어떤 그 임명이 대통령 수의 그 국정 이 지지도에 반영되기보다는 지금 이제 정호영 그 복지부 장관 내정자라든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국회 인준 과정이 남아 있는데 과연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부결될 것이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통과해서 총리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그 힘겨루기 과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 운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말 그대로 야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그리고 한덕수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과정 이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기대감 또는 네. 지지도에 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사 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국민들에게 이 단기적인 거 말고요, 장기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얼마나 기대하느냐 물어본 조사 결과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잘할 것이 60%고요,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8%였어요, 변호사님. 네. 이게 뭐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역대 네. 대통령들이랑 비교하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좀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 여론조사를 한 기간을 보면 아까 짚어주신 대로 취임식 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취임식 분위기와 이 국민적인 어떤 응원의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애초에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좀 겸허하라고 내려줬던 아주 근소한 그 표차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국정을 운영하라는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협치 이야기에 이제 본인이 언제나 강조했던 그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국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참 그런 부분은 제대로 좀 아쉽다라고 지금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 참사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종교 다문화 비서관 낙마했지만 그 문제부터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당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전혀 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당과 그냥 밥자리, 식사자리 한 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좀 정지 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약간의 양보도 하면서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직진으로 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에서요. 지금 인사청문회 했는데 벌써 10일이 열흘 가까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여야 계속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생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마냥 공석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협조해야 합니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 이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아주 흔쾌하게 바로 처리하면 될 일 아닙니까? 예. 자, 모두 지방선거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안 된다. 또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발목 잡기 프레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굉장히 문제고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이 문제입니다. 아까 또 나왔던 게 정호영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나 이 두 사람의 임명을 두고 바터 그러니까 물물교환 형식으로 뭔가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옳고 그름이나 제 개인의 생각을 떠나서 정무적으로 분석만 해보면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주는 대신에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 두 사람을 낙마시키고 싶겠죠. 반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 시키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이나 낙마시키더라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더 이상 낙마시키지 않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받겠다라는 게 아마 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겁니다. 여기서 지금 교착 상태에서 여야가 탐색전 내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만약 민주당이 계속해서 총리 인준과 관련된 이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일정 협조를 안 해줄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까지도 임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뭐 결격 사유를 찾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우스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보면 찬성하는 여론이 3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임명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명분 삼아서 총리 인준을 계속 거부해도 되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교묘한 교착 상태인 건데요. 근데 전공법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이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에 빨리 이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상정시켜야 돼요. 검수완박이라는 국가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은 미국 출장까지 취소하면서 부랴부랴 상정시켰으면서 총리 인준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하고 시간 질질 끌게 민주당 결국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처사인 것이고, 민주당이 정말 진심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 총리 자격이 없다 생각한다면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 이 결격 사유가 크지 않은 총리 후보자까지도,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했던 분까지도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발목 잡기를 했다는 이 정치적 후폭풍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신은 없으니, 투표했을 때 부결시킬 만한 자신은 없으니 이걸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국면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우스운 꼴을 보였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박 의장에게 네. 빨리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 우리 장해찬 평론가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장해찬 단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고요. 실제 이제 국회법상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서명한 그 안건이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인준 그 동의안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국회로 넘어오면 20일 이내에 이 처리를 하면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20일의 시간을 충분히 다 그 여야 간에 논의를 하고 이제 표결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러면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대통령이 다른 인준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 과연 그러면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 뭐 정호영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야당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은 발목 잡기 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내심 이 정호영 후보자 정도는 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퇴로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일 이내에 충분히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인사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내일 이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이날 만찬 회동도 하고 좀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찬 회동은 무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저희가 목소리를 보면은 이에 대해서 참 아쉬워한다. 뭐 퇴근 시간에 편안한 복장으로 김치찌개, 돼지갈비 놓고 뭐 소주 한잔 하자고 하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쉬워한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고요. 자, 단장님, 그러면은 내일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쯤 이 만찬 회동을 기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된다고 할 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박홍구 원내대표가 얼마나 바쁜 분인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임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하고 여야 대표들 다 모여 앉아서 좀 격의 없이 소통하자는데 그걸 거부할 만한 명분으로 일정이 바쁘다? 그래서 그날 뭐 하시나요? 5월 16일에? 뚜렷한 일정이 뭐가 있는지 아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굵직한 일정 만들어내느라 머리가 꽤 아플 것 같아요.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거부할 명분이 생길 만한 일정을 5월 16일에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만한 거 나오기 힘들거든요. 어중간한 일정 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니 저 일정 하려고 대통령이 대화하자는 거를 거부해라고 할 겁니다. 보통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돌아보면 야당에서 줄기차게 대통령과의 격이 없는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막 건의를 하고 비판을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많이 미루거나 피했던 게 일반적인 정치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만나겠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지도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정 때문에 이걸 피했다는 것 글쎄요. 이거 뭔가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 안 만들어주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이 대화 회피가 썩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네. 지방선거 시즌으로 굉장히 바쁜데다가 맞습니다. 16일은 워낙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말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팩트부터 좀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일정이란 건 또 이 여야 영수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건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조율해서 잡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도 있고 일단 일정이 있어서 16일은 좀 어려우니 다른 일자로 이제 만나 뵙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16일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마치 민주당의 비토로 어그러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관계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소통에 능한 분이신가 이런 아주 미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잡음이 나도록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정치 공세의 어떤 전제로 삼는 것은 좀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쯤에서 북한 얘기 좀 같이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도 쓰고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 북한 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상황이니만큼 지금 시점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어서 네. 이런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도 의제로 다뤄질지 또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이로 인해서 해빙의 어떤 변환점을 맞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가 아마 한반도의 이 정세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만약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서 과연 북한이 이 핵실험을 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네. 이것은 대화보다는 이제 대결을 네. 극대화하겠다라는 긴장을 조성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이 스스로 그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년 만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잘못 관리했을 때는 정말 이 민심 이반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KF94도 아닌 그냥 이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위한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어떤 그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물꼬를 튼다라면 대결로 흐를 수 있는 이 남북 관계를 대화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 주는 네. 남북 당국자, 특히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가장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한 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있을 이 뉴스의 라이브를 꼭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모든 이 한미 관계, 이 대북 관계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예고로 한번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이하는 주말인데요. 인사와 외교 등 산적한 과제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은요, 이 문제가 더 뜨겁습니다. 성비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당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고개 숙여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준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힘든 중입니다. 자, 성비위 논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이요. 그동안 성비위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더욱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박완주 의원이요.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현재 계속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이 당내 보좌진 협의에서는 더 큰 비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차 가해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단어의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성비위라는 말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민주당 덕분에 처음 들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성범죄라고 하면 될 것을 뭔가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물타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비위라는 것도 불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 말은 아니죠. 제가 언론에서 접해봤던 말도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범죄라는 단어를 쓸 것이고 언론도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피해 호소인식 언어 도단에 지금 이 언론이 자꾸 부안해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요. 이 같은 성범죄가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장 3사람이 성범죄 때문에 물러났고 그리고 이번에 삼선의 중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목포의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실의 보좌관이 또 다른 이 지역 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김원희 의원까지 나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2차 가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네. 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성범죄 혐의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다 민주당이 이렇게 성범죄 전문당이 되었는가. 결국 비대해진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국민이 이 국정하라고 나라 잘 만들라고 몰아준 권력을 자신들 개익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는 데 쓴 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당 전반에 걸친 분위기로 퍼졌다는 게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뭐 박완주 의원 한 사람 제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박완주 의원 국회의원직 박탈하도록 본회의에 상정해야죠.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하면 그러니까 전체 중에 3분의 2가 동의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거의 170석 가까이 되고 범야 의석이 180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선 전에 약속했던 윤미향 의원과 함께 박완주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의원총회도 안 열어서 공식적으로는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 현재 민주당 소속인 것이거든요.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정만 박탈하고 말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는지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나 나머지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준의 이 사실 확인과 징계를 하는지를 봐야 민주당이 진짜 반성을 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반성하는 척을 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N번방을 추적했던 인물이죠. 박지현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바로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를 콕 집어서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수를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요. 진중권 작가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뭐 제명하고 이런 것이 뭘 의미가 있습니까? 의원직 그냥 그대로 유지할 텐데. 박지원 위원장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연동하는 순간에 이게 예.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쟤네들도 그래요. 저는 이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다. 네. 같이 이렇게 언급해서 엮는 거 물타기다라고 했습니다. 공감하시는? 예, 공감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본인들 문제를 정치적으로 연동하는 것처럼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다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여태까지 좀 보여왔는가. 최근에도 강성동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냐고 언론에서 질문을 던지자 이거 사생활 문제라서 이거 제대로 검증을 당천에 살 수 없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무책임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연히 이 박완주 의원 사태, 전 장해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당에서 출당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되고 그 수순을 민주당이 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3분의 2 요건 어떻게든 맞춰서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분을 내리는지 당 차원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당헌 단계에도 2차 가해를 하면 아주 엄중한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공론화할 때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저는 실망스럽기는 두 당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여야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뭐 신조라고 하는데 더불어 N번방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민주당에서 아마 이 권력형 성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의미의 신조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번 사안만큼에서는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지율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볼까요? 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 이 지지율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해서 1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얼마나 지금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 따가운 그 비판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있었던 뭐 성비는 발표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여론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 이전에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어떤 입법 행태,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에서 벼르고 벼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이 질의를 잘못하는 바람에 희화화된, 그러니까 실력 없는 어떤 인사청문위원들의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성비 문제는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이 여론조사가 후반부에 또 나타난다라면 민주당이 이 반등의 기회를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이런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를 보고 100% 반성하거나 당내에 쓴소리를 하느냐?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론을 확인해 보니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나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사과했다고 해서 오히려 두 사람의 공동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그러한 쓴소리하는 금조 화환들이 당사 앞으로 배달되고,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응원하는 화환들이 다시 맞불로 배달되고, 이게 당이 지금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보도가 됐었죠. 네, 그게 언론 보도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네. 그렇다는 것은 이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끌려갈 우려가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에 남아있다. 상식적으로 삼선의 중진 의원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제명된 것인데 그 중진 의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명을 시키고 사과한 비대위원장에게 비판을 가한다는 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거든요. 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했던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온라인상으로 발화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민주당 내에 이 내분이 단순히 성범죄 사건 하나가 아니라 어떤 갈등으로 퍼져서 계속해서 당이 자중질환으로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성인식 관련한 논란 뭐 이런 문제가요.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인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이제 검찰 수사관 시절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언행으로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자기가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이 시집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 왜곡된 성 인식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윤석열 그 대통령이 아마 직접 인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에서부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2번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수자리에서 했는데 굉장히 그 수위가 높습니다. 이걸 검찰을 좀 지휘하고 통제했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몰랐음에도 인선을 했다? 이건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과연 대통령께 있는 것인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어떤 이런 감수성을 갖고 인사를 하시는 것인지 더 놀라운 건 등단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부적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본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낼 수가 있었을까? 얼마나 문제인식이 없었으면 이런 시를 발표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선을 계속해서 고집한다?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왜곡된 성 인식을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풍자하는 내용식으로 꾸짖어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차장님 보면은 작품을 읽은 독자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용자의 입장도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저 뭐 감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표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크게 뭐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해명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해명을 듣고 그 시를 다시 읽어본 분들은 이 해명과 그 시의 내용이 너무나 이 미스매치, 그러니까 그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실은 성인지 감수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 나았지 과거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이 감싸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모순에 좀 빠지는 듯한 그 해명이 나왔는데요. 저 내용은 풍자나 꾸짖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행태를 어떤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는 그 독자나 이런 분들이 느꼈던 어떤 불쾌감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좀 민주당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뭐 윤재순 비서관의 과거 이 성비위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 징계 사항을 모르고 이 발탁을 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단장님.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제가 듣기로는요. 이런 일이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이게 근데 크게 공직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과는 뭐 연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임명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내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김성애 전 종교다문화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발언이더라도 그 어떤 이 발언의 정도나 공직과의 어떤 직무 연관성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2번의 경고 처분이나 이 시집에 수록된 내용 등이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거에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공직을 2번 다시 못하게 하는 그런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일 텐데요. 저도 구자홍 차장님의 의견과 동의하는 게 그 2번의 경고나 이 시집 표현 자체가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뭔가 좀 해명하려는 듯한 변명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통해서 내기보다는 차라리 좀 지난 일이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적 표현이 있었다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유감스럽다, 앞으로 더 자숙하면서 공직에만 매진하겠다라는 식으로 인정하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한 정무적 판단력이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대통령실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된 조용만 제2차관 같은 경우에도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뭐 대한체육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뭐 이렇게 연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인사 시스템으로 돌아가길래 이런 잡음이 정말 정권 초부터 끊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안감을 종식시켜줄 의무감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숙제로 전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어떤 입장을 보면은 사실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그리고 사실 국민을 무시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다른 의도에서 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겸허한 태도는 최소한 아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스텝진을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큰 중책을 맡는 그런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낙마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국정 운영을 초반에 보여주고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여야 모두 지금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분간 관련한 정치적 공방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검수완박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으니 그의 말대로 그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나 봅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됐고, 또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공천장 수여식도 참석했습니다. 따뜻한 격려사, 기념 촬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그런 그에게 고맙다며 감사패까지 줬습니다. 민주당인 듯 민주당 아닌 민주당 같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 탈당과 선거운동은 별개라고 하니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탈당을 갑작스레 결심하면서 낯설고 두려운 길, 이 외롭지 않게 손잡아 달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100년이 넘는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우리가 더 낯설고 두려울 뿐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 출신의 국회의원,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편법과 꼼수 정치의 주역으로 동원됐다. 이런 비난의 꼬리표가 붙어버린 우리 고장이 낳고 내 한 표로 키운 정치인을 말입니다. 아무리 상황에 따라 변신이 가능한 게 정치인이라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자,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가요. 이제 19일 다음 주면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도 전인데 여야 지도부는 벌써부터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은요, 부울경 지역에 부산, 울산, 이 경남 지역에 총출동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7대 지방선거 결과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4곳을 석권했고, 자유한국당이 당시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2곳, 그리고 무소속 1곳, 이 원희룡 지사였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 부울경에서 이 총출동한 이 지도부의 이 모습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양산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양산에서 이 대통령이 있는 만큼 좀 그 기세를 몰아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대선 기세를 몰아가서 승리하자 이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어게인 2018 아니겠습니까? 14대 3이라는 압도적인 이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이어가고 싶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번 그 3월 그 대통령 선거에 17개 광역단체 그 득표율을 보면 그 국민의힘이 10곳,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곳에서 이겼거든요. 이미 그 14대 3의 구도는 10대 7로 바뀐 상황이고요. 그 10대 7이라도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유지를 하려면 이 부울경 3곳 중에 최소 한두 군데를 지켜야만 이 10대 7의 승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절박한 마음으로 이 부울경에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에는 대선 승리의 여세를 지방선거로 이어가야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심정에서 과거 이 유리했던 지형인 부울경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부울경에 집중하고 있고요. 전체 선거로 봤을 때도 이번에는 양당 모두 과반 이상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혈전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양당의 목소리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식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께서는 아마 비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러한 것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반이면 완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경기도를 승리해서 8개 정도를 앞서게 되면 이긴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할 일, 이런 일을 지방정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한 9곳,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과반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양당 모두 뭐 대선 치르고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선 연장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이 치러지고 너무 이제 좀 인접해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승기를 잡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고 이 국정의 동력을 이 지방선거 결과로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고 뭐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또 통제해야 된다, 지방의회 권력을 그래도 민주당에 줘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너무 이 대선과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여론이 많이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안 그래도 치르기 어려운 선거 국면에서 이제 좀 각종 악재까지 좀 터진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에 가면 이 선거에 임박해 가면 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또 격차가 붙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에 정말 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 후보, 국민의힘 후보죠. 거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여권의 이 지도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만큼대로만 해도 저희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세훈 화이팅! 매일 발목 잡습니다.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진정으로 민주당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세를 바꿀 것으로 보는데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일병 살리기 작전에 기획, 연출, 각본, 주연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죠? 본인 지역구를 비워줘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다시 불러냈어요. 그런 분에게 서울시 맡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보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처럼 승리를 확신하는 이런 모습이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앓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 송영길 대표를 이렇게 공략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을 한번 만나봤었는데요. 정말 사석이었기 때문에 본심이 나왔는데 선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않다고요.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지표로는 지금 정권 안정론이나 대선 승리 이후에 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여당 후보들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는 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원래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얼마나 잘 결집시켜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대선에서 승리한 이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일단 뭔가 그동안의 응어리가 조금 풀렸다는 느낌 때문에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반면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뭐 정치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다시 출마하면서 이걸 대선 2차전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패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결집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로 국민의 표본 데이터를 내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동안의 경합지에서도 다소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만 막상 투표율이나 이 핵심 지지층의 투표 의지를 고려했을 때는 이 표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었고요. 당 지도부나 지금 선거에 임하는 원내대표님이나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도 추호의 방심 없이 이번에 지방선거, 지방 권력을 교체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이 선거를 바라보고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장님이 전해주신 이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후보의 어떤 본심, 이 조사 결과들로 함께 이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후보 지지도를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49.2고요. 송영길 후보가 38.3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물어보는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정권 견제가 45고요. 국정 안정이 45.7%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이런 결과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더 예측 불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오세훈 후보가 앞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론조사에 앞설 뿐이지 실제 투표장에 간 분들이 더 많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보증이 안 돼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서 앞서고 실제 투표에서 졌던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 서울 종로에 나갔다가 이 정세균 후보에게 큰 표차로 여론조사상 앞섰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온 일이 있었고요. 2020년 총선에서도 서울 광진에서 출마를 했는데 당시 고민정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네. 맨 마지막에는 역전을 허용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에서 앞선다고 해서 실제 투표에서도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이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그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더 많은 지지자가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이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도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스스로 당원과 지지자들을 응원해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지금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 흐름과 실제 지방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쪽이 아마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뭐 여기서 어제죠. 이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 보고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 뛰어나고 일 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우리 이재명 정도 돼야 우리 계양 구민들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빈총 겨누면서 겁준다고 헛소리하는 저 집단들한테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물도 안 든 물총으로 협박하면서 방탄운운하고 말이죠. 진짜 도둑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졌습니까? 자,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인천 계양을 개소식 저희가 화면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지난 지가 아직 뭐 한 달 지났죠. 한 달 좀 넘게 지난 상황인데 사실 패배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민주당의 패배 요인 중에 뭐 어떤 강성 지지층에 매몰됐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었고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이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대놓고 이 대장동 사건을 얘기하고 나선 이유 그건 뭘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뭐 수사에서 그냥 무마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제적으로 언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을 향한 수사와 관련해서 성남FC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반대 진영에 같이 선거에 나왔던 타당의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한번 불기소가 났습니다. 물론 불기소가 나도 다시 수사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수사 초기에 지난해에 압수수색 같은 걸 단행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압수수색을 하고 뭔가 강제 수사권을 발동한다.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움직일까라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사실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이게 공공 100만 원, 그러니까 한 수백만 원대로 측정이 되는데 지금 국고손실죄다 5억이 넘는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국고손실죄는 양형 기준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이 5억이라는 기준은 또 가중처벌되는 기준을 딱 맞춰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 고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본인을 향해서 불거질 수 있고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선제적으로 본인 방어를 하고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국민의힘 대항마 윤형선 후보입니다. 차장님, 지금 윤형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의 어떤 프레임을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계양 주민 간의 자존심의 싸움이다, 이렇게 잡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윤형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버거운 상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보선이 이렇게 크게 주목도를 끌 일은 많지 않은데 이제 대선 주자급이 이제 출마를 하다 보니까 맞서 싸워야 되는 이제 윤형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버거운 싸움을 하다 보니까 계양 주민의 어떤 이제 자존심 대결이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지내서 정치적 성장을 경기도에서 한 사람이 왜 갑자기 계양에 출마를 했느냐? 이 계양 이 시민들이 좀 자존심을 지켜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호소가 얼마나 실제 이제 득표에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야가 모두 공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지역만큼은 뺏길 수 없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지사 저번 주에 지난주에 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긴 했지만 강영석 후보의 뭐 발언들도 논란이 됐지만 한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윤 대통령과 지난주 통화를 했다. 두 사람이 이 연수원 동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김은혜를 공격하느냐.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단장님.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당선인 시절에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집권 여당이 승리해야만 이 정부가 가뜩이나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당연히 이런 전화가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에 준하는 분과 통화했을 때 그 통화 사실이나 통화 내용을 말하는 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게 당선인 시절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같은 통화 내용 공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득이 된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은 속으로 삼키거나 소수의 측근들과만 공유를 하고 어떤 내용을 밝혔을 때 이게 대통령을 빛나게 해주거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알려야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적어도 강영석 후보의 이번 발언은 본인의 경기도지사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개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여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경기지사 후보들의 여론조사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거를 하나 같이 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42.4고요. 김은혜 후보 41.8이고요. 강용석 후보 5.1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워낙에 양 당의 후보가 박빙이다 보니까 강용석 후보의 존재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존재감도 상당히 커지고 지금 한 자릿수 대 지지율도 나오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 10%대를 기록하기도 나오는 합니다.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오차 범위 접전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김은혜 후보로서는 단일화일 겁니다. 물론 굉장히 극우 유튜버의 이미지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전국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당연히 가늠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놓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경기도지사 승리를 견인해내야 되는 아주 간절한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강용석 후보와 뭐 다른 이유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를 사실상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막판에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뭐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당에서 출마를 하는 개소식을 갖는 이 안철수 전 위원장과 이 샌드위치 회동을 하면서 뭔가 러닝메이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김은혜 후보는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선거에 저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 상대 후보의 존중을 하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 아니었고요. 경기도민분들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선을 따라갈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김문혜 후보를 향해서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단일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네. 차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일화를 그 약세인 후보가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 해석이 가능할 것 네. 같고요. 뭐 TV 토론 3회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어떤 TV 토론을 거쳐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해서 사실상 양강 구도로 만들어서 이 강용석 후보조차도 이 김문혜 후보의 당선 또는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 그 뭐랄까요, 격전지 중에 하나가 경기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기지사를 이기면 왠지 전국을 다 이긴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아마 끝까지 어느 누구가 우열을 점치기 어려운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17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앞둔 여야의 전면전 핵심 격전지 위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찾을 수 있고요. 사전투표는 5월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22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방한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등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엔 한국은행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월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세계적으로 급등한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홍앵커 보면 뭐 스승의 은혜를 하늘도 아는지 스승의 날인데 날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맑고 정말 따뜻한 봄 날씨죠. 서울 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3도 높겠고요. 대전과 대구도 23도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쾌적하겠는데요.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네, 야외 활동 너무 좋지만 또 강한 봄볕 굉장히 싫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자외선 지수가 빨간불입니다. 서울과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네, 밖에 나갈 때는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선글라스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이번 주 날씨도 좀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화요일인 모레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집니다. 한낮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